네, 반갑습니다. 약과 함께 사는 사람들의 별난 궁시렁 이제 36회 실제로 원격으로 2부 관련된 팟캐스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저는 반도 황혜평입니다. 예, 저는 파챔 정동만입니다. 네, 저는 기운센 송입니다. 스머프 천문호입니다. 네, 이동근입니다. 네, 저는 이세혁입니다. 네. 두 분은 빨리 닉네임을 만드시기로. 네. 이제 1부 진행했던 거 이어서 2부에 이제 제가 1부 때 다 못했던 거 이제 그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좀 전에 스머프님 말씀하셨던 거, 일부에서 말씀하셨던 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부에서 발표했던 그런 뭐 뉴딜 정책이라고 하나요? 거기 정책 안에서의 원격 진료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저는 네. 정부가 이렇게 그 연결되어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은 이해는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걸 보셔야 되는데 복지 국가라고 하는 거를 하기 시작을 했을 때 핵심적인 게 어떤 거냐면 그 경제 성장이에요. 경제 성장. 왜냐하면 복지라고 하는 것들은 이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이 돈을 내줘야지만이 그 돈을 갖고 그렇죠. 리스크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돈을 벌 수가 없는 사람들이 그 보험을 통해서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복지라고 하는 것들은 경제랑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 최근에 들어서 복지하고 기본소득 논쟁이 있지만 복지하고 기본소득은 원리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다르죠. 완전히 다른데 복지는 경제가 안 굴러가면 복지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많이 거의 없기 때문에 경제가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경제 중에서 그 경제의 캐시카우를 사실은 의료 쪽에서 그 찾고 싶어하는 유혹을 이 경제 관료들은 많이 갖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자체 재원이 예전과 달리 굉장히 탄탄하잖아요. 거기서 또 돈을 계속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 건강보험을 기본으로 해서 그 건강보험에 좀 나쁜 말로 하면 빨대를 꼽아서 그 돈을 빼먹을 수 있는 방법을 다른 산업의 종잣돈으로 삼겠다.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상당히 위험한 부분들이 되어지는 하지만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가면 그런 산업 생태계가 지금 바뀐다고 계속 그러잖아요. 지금 현재까지 산업 구조랑은 다른 구조로 계속 근데 그것도 개편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잘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그 V자로 가겠다라고 하는 경제학자도 있고 L자로 간다는 경제학자도 있고 하여튼 다양한 예측이 있잖아요. 이게 딱 이 두 부류가 있어요. 어떤 부류냐면 이게 뭐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그 전으로 못 돌아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무슨 얘기를 하냐면 4차 산업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경제를 이 구조를 바꿔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그 경제의 구조를 어떻게 바꿀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계획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들이 왜 지금에 있는 경제 구조에 그거를 대입하려고 하는지라고 하는 부분들하고 같이 그 생각을 해보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긴 해요. 그 두 번째는 이 부분들은 이 코로나가 끝나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두 부류가 어떤 부류냐면 한 부류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그들이고 한 부류는 지금과 같은 금융경제체제 세계화를 지지하는 체제.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이후에 단절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세계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계화이라 그 글로컬리제이션이라고 하는 이제는 그 리쇼링이라고 해가지고 산업도 국내로 돌아와야 되고 보호무역도 일정 정도 해야 되고 뭐 미국도 마스크를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부류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 그 금융자본을 일정 정도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세계화를 주장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게 백신이 만들어지면 이게 그냥 회복되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두 부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새로운 건 아니죠. 옛날부터 그렇게 네. 얘기가 계속 와 있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해주세요. 근데 지금 어쨌든 그건 미래이기 때문에 예측이나 가능성은 어쨌든 자기의 입장에서 유리한 방향으로의 우리의 주장은 입장이 아니라는 모든 거예요. 사람들이 모든 자기가 처해 있는 속해 있는 그 조직 거기 안에서의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의 모든 그 각기 다른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기는 한데 지금 현재의 상황이 지속이 되면 될수록 이런 시간이 길게 되면 될수록 그 과거에 우리가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기 힘들어질 거라는 거는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조금 더 많이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라는 그러니까 그렇게 거예요. 될 거다 아니다 될 걸 떠나서 어쨌든 우리는 지금 현재 준비를 해야 되는 건 맞는 거잖아요. 돌아갈지 안 돌아갈지는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돌아가긴 어렵죠. 근데 이제 일단 문제는 그거는 그거예요. 현실이니까. 이게 여기서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 그 우리나라의 그 의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잘 아실 거잖아요. 이번에 코로나를 보면서 잘 아죠. 코로나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나름대로는 선방을 했던 것들은 의료 체계라기보다는 초기 예방과 방역에 성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정치에 성공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몇몇 사람들이 그 중국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감지를 해서 준비라고 썼죠. 그 나름대로는 이거를 그 측정할 수 있는 테스트 키트를 미리 만들어 놨던 것들이 어쨌든 간에 결정적이에요. 그 주요했던 측면이 있는 거고 그게 대구라고 하는 지역에서 확산을 막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이 다른 나라에서 시행하는 격리라고 하는 조치, 봉쇄 조치를 하지 않고 어쨌든 간에 새로운 조치를 했다. 근데 이 새로운 조치도 사실은 모든 나라들이 봉쇄를 했잖아요. 한국만 그걸 안 했죠. 안 했죠. 그죠? 근데 이걸 외국에서는 대비를 해서 보잖아요. 중국과 한국. 이 여기서도 사실 좀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잠깐, 아닌데. 아니 요거 아까는 중국의 비민주성을 강조하는 측에서는 한국을 굉장히 많이 칭송을 해줘요. 왜 한국은 봉쇄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아 측면. 근데 지금 우리 원격으로 얘기하고 근데 코로나 분석을 하는 건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대구에서 일어났던 그 제가 지금 얘기한 핵심은 우리 방역이 의료 체계가 훌륭했기 때문에 이걸 막아놨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죠?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직시해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그 원격 의료라고 하는 그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과연 그 감염병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앞으로 또 감염병이 올 텐데 이거를 지금처럼 또 적절하게 막아낼 수 있는 의료 체계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우리의 의료 체계, 이 상황 우리의 의료 서비스의 그런 수준, 질을 다른 외국 해외 OECD 국가들과 비교한 자료를 제가 얼마 전에 본 적이 있는데 우리만의 좀 특이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우리는 굉장히 병상 수가 많아요. 그다음 또 특이할 만한 거 병상 수는 굉장히 많고 또 접근성이 굉장히 훌륭한 나라예요. 아, 그렇죠. OECD 다른 국가의 뭐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 네, 접근성이 굉장히 다 훌륭하고 정말 극히 취약지구 도서상관을 제외하고는 집 앞에서 전문의를 다 볼 수 있잖아요. 그 그쵸. 정도로 우리의 접근성은 굉장히 많은 편이고 그런 고가 의료 장비도 다른 국가에 비해서 굉장히 보유율이 높은 네, 많아요. 편이고 근데 한 가지 의사의 숫자는 또 낮아요. 아, 평균 숫자 OECD 평균 그 의료 숫자에 비해서도 낮더라고요. 인구 의, 대비. 그러니까 인구 대비. 의사의 숫자는 낮고 또 공공병상 그 전체 의료에서 공공이 차지하는 비율, 아주 공공병원이 열악하죠.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죠. 거의 최저 아니에요? 최저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아주 정확히 근데 생각하는데 그게 굉장히 낮은 게 지금 그게 평면으로 나와 있어서 그런데 이번에 대구에서 코로나를 보면서 우리가 느낀 게 뭐냐면 한국에 있어서의 의료 자원의 불평등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목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수용을 못했기 때문에 어디로 갔어요? 광주로 갔단 말이에요. 초기에 대구에서 그거를 수용을 못했어요. 왜 수용을 못했을까요?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이 없었단 말이에요. 준비된 병원이 없어. 네. 그러니까 그 병상 수가 많다라고 하는 게 별 의미가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가 이번에 사실 그래서 그 독일이 좀
선방을 많이 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독일이 그것 때문에 무지하게 깨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아도는 병상수. 한국도 테스트 키트를 할 수 있는 그 PCR 기계. 이 PCR 기계를 우리나라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갖고 있었던 나라거든요. 근데 왜 이게 이렇게 PCR을 많이? 예전에 메르스 때 돈이 남아서 뭐 할 거냐? 다 보고 예, 그랬더니 돈이 남았니까 PCR을 산 거예요. 그래서 검사 건수가 네. 그렇게 소화를 할 수가 PCR이 있는. 남았는데 그때 왜 그러면 그 당시에 PCR을 샀을까요? 그냥 산 거예요. 그냥 샀는데 돈이 대책 남으니까. 없이. 예, 근데 이번에 그게 우연히 떨어진 거예요. 그냥 이거는 우연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 우연이 앞으로도 반복될 거냐? 그건 우연이 아니죠. 반복되면. 그렇지 않겠어요? 이건 한 번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거는 대구에 병상수가 부족했었다. 병상을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죽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예,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그 뭐를 봐야 되는 거냐면 한국에 있어서의 의료 체계를 어떻게 하면은 완전하게 평등하게 만들어낼 수는 없겠지만 평등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거냐라고 네. 하는 거를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정리하면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이제 코로나에 대한 대유행이 제2차 감염이 올 일어나거나 수도 있죠. 예, 아니면 또 다른 뭐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의 대유행이 발생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대해서 그럼 사실 이거를 대처하기 위해서 원격 의료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공공 의료 강화나 주치의 제도의 뭐 그런 도입이나 의료 전달 체계의 공공병원. 확립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건지를 그러니까 이 선택지를 정부에- 가지고 네. 고민을 해야 되지. 정부에서 얘기한 건 원격으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항상 논의에 흘러가는 방향이 왜 원격 의료냐 공공 병원을 늘려야 되느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죠. 너무 없으니까요. 재원이 한정돼 아니 있으니까. 그 원격 의료 자체를 그러니까 저는 다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원격 의료를 너무나 거대한 환상을 갖고 그거를 하면 뭐 지금과는 다른 의료 서비스의 질을 그 받을 기재부에서 수 얘기해줘야 돼요. 없었던 그런 기재부나 찬성론자들의 말 그런 정말 뭐 그런 훌륭한 인공지능의 정말 그런 기능이 발현되는 그런 상황은 지금 현재도 발생하지 않고 앞으로도 그러려면 시간이 한참 걸릴 것이고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 국민 입장에서 의료를 이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원격 의료가 어떤 식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지 어떠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지 그거를 얘기를 해야 아니 되는 그건 거예요. 찬성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원격 의료를 그렇게 거대하게 보지 말고 재진 환자를 생각을 하자고요. 병원에 오는 뭐 고혈압이나 당뇨의 그런 재진 환자들 같은 경우에 매달 병원에 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거를 한편 처진 같은 경우에는 가지만 뭐 6개월에 한 번은 방문을 하겠지만 매달 가는 거는 원격으로 나는 진료를 하고 싶다라는 요구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논의와 이것과 공공의료를 선택을 해야 된다를 선택을 그 두 가지 양쪽의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아니지 자원의 집중이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죠. 자원이 아니라 자원 지금 문제도 아니지. 우리가 지금도 이 여름에 개고생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도 이 코로나가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잖아요. 계속 나오죠. 지금 난민은 난리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10월 달에 한국이 가을이 되어졌을 때 어떻게 될지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난 송쌤 얘기에 일정으로 찬성을 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다음번에 그 전염병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하는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공공의료, 공공병원 병상 확충하고 의료 네. 인력 늘리고 이 얘기가 당연히 중요해요. 전달 체계 확립하고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소비자 입장에서 병원을 직접적으로 안 가도 되는 의사의 그런 오감을 이용한 진료가 아닌 단순히 전화 상담을 통해서 하는 그런 진료 방식이 조금 더 확대되고 감염병이 끝난 상황에도 그런 게 좀 이어나갈 수 있는 게 그런 거를 나중에 허용을 하는 게 그게 왜 문제냐라는 거예요. 아니 나중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니 그걸 왜 나중이라고 말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격 모니터링이나 어떤 원격 진료 같은 것들이 사실상 그냥 실제로 환자들이 올 수도 있는 건데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편의성에 따라서. 근데 어떤 사업이나 그런 거를 추진을 할 때
사실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이것보다 안전하다, 이게 이거보다 비용 효과적이다라는 거에 대한 근거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동안에 시범 사업들을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한 3-4차례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근거를 전혀 쌓지 못했었고 왜냐하면 참여를 그러니까- 안 했으니까 의료기관들이 아니요 거의 대형 병원이 다 참여했죠. 아니 근데 그거에 대형 대한 병원 건수 통해서 자체가 다- 많지 않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별로 근거에 대한 자료를 보고 판단을 아니 할 그게 부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니, 너무나 거대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혈압 환자가 사실은 만성 질환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언젠가는 중증 질환으로 변질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있지. 그러니까 그렇죠. 모든 그- 진료를 원격으로 가자라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요. 그 제가 전체- 하고 싶은 말을 예. 조금 더 할게요. 음. 그러면 만약에 고혈압 환자가 6개월 뒤에 만약에 올 수 있는 거를 그러니까 1개월마다 원격으로를 통해서 재진을 받고 6개월 뒤에 다시 한번 진료를 받고 이런 식의 만약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안전성과 실제로 그냥 한 달마다 한 번씩 의료에 대해서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가지고 진료를 받고 재진을 받았을 때 그런 환자의 안전성이 어떤 게 더 훌륭한지 어떤 게 더 비용 효과적인지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 그게 그걸 뭐 이렇게 평가까지를 해요. 아니, 그러니까 매달 노바스크 한 달씩 받는 사람이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거를 1년에 2번은 정기적으로 가되 나머지 약을 처방을 받을 때는 의사와 전화 상담을 통해서 그거 진료 얘기를 하고 지금- 전체 의료 서비스의 과정 중에 원격을 차지하는 비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극히 일부분일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접근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러니까 너무 근데 송쌤의 전제가 너무 적을 거다. 그게 그렇지 않을 거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서는 이거를 키우려고 지금 의도를 갖고 있는데 지금 나는 송쌤의 의도를 선한 의도라고 봐요. 근데 추진하고 있는 사람은 송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추진하는 사람의 의도도 있는데 아니 그걸 봐야지 의료 우리가. 소비자 입장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니까요. 의료 왜 소비자 그런 사람 입장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것도 우리가- 지금 이 감염병이 언제 어디서 감염이 될지 모르는데 이런 만성질환 환자들이 그러니까. 매달 병원을 가야 되냐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감염병에 거에 대한 대한 대책서부터 해결 얘기를 해야 방안을 되잖아요. 얘기해줘야지. 예를 들어서 아니 그게 공공병원 확충하고 의료인력 확충하는 거랑 별개의 문제죠. 왜 별개의 문제예요? 지금 이 문제가 감염병으로 시작이 됐는데, 야 우리 100분 토론하는 것 같잖아요. 감염병으로 그렇죠. 시작이 됐는데, 지금 그 감염병의 그 시대에 그럼 이 감염병을 효과적으로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한테 굉장히 급한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지금 미진하다라고 지적을 하는데 난데없이 그건 놔두고 정상적인 상황의 사람들이 이 효과적으로 당뇨나 고혈압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을 도입을 해야 돼.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감염병이 되어지면 지금처럼 전화로 그래요. 재진 환자한테 지금 30만 건이 아니라 100만 건도 해줄 수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 정도의 그러니까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비대면 응. 누가 반대하고 있어요, 그거를. 형태하고 기재부나 이런 쪽에서 지금 얘기해가지고 이것을 산업으로 키우려고 하는 거하고의 내용은 다른 거죠. 다른 거죠. 아니 저는 이 원격 의료에 대해서 그 정부나 기재부 측에서 주장하는 그런 산업 측면에서의 어떤 그런 그 주장의 내용들도 굉장히 좀 과대하고 아니, 좀 잠깐만, 현실적으로 잠깐만. 이루어진 아니 대통령이 아니, 팔로 다 그것도 그 문제가 있다고 담았대 생각은 얘기했어요. 해. 그러니까 하지만 그렇죠. 잠깐. 대통령이 입으로 아니, 담아내 근데 담아가지고 원격 얘기했던 의료 내용인데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요 담론의 그 근거를 봐도 이게 어떻게 바로 의료 민영화, 의료 영리화 이런 식으로만 그냥 얘기를 하는 것도 그것도 좀 지나치다고 잠깐만 보거든요. 있는 사실을 가지고 보면 이게 이제 보면은 이 데이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나라 회사죠. 근데 우리나라는 원격 의료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용을 못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에다가 이제 탑재된 어플리케이션을 깔아가지고 앱을 깔아가지고 의사하고 환자 영상 통화로 상담 및 처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2017년부터 미국을 시작으로 영국, 인도 등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엑스레이나 그다음 혈액 검사 등 병원에서 받은 데이터를 저장해 두고 원격 진료를 제공한 의사한테 이제 본인이 보낼 수가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 2017년부터 하고 있는 거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보기에는 뭐 전화로 뭐 병원에 상담해 갖고 이 정도만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제로 지금 뭐 산업계 측이라든가 이쪽에서 이제 바라보는 거는 실제로는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몇 년 전부터 이걸 그대로 바라보는 거고 이걸 실제로는 여기 더하기 뭘 더하겠죠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할 수 있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건 하고 있는 송혜인 거예요, 쌤이 이렇게 반대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송혜인 쌤이
그 대통령이 이거 선생님이 이거를 이렇게 추진하는 그 내용으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면 뭐 다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기재부의 방식대로 추진하면 지금 반도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지금. 5대 병원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걸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하고 지금 있어요. 병원 옆에는 찬성하고 있는 네, 거예요. 5대 이거 하고 병원밖에 있는 거지, 하는데 미국에서. 문제는 그거예요. 5대 병원 우리가 얘기하는 빅5인데 빅5가 왜 그러냐면 그 데이터를 받아서 분석을 해갖고 그 데이터에 접근을 할 수 정도의 안전성을 가질 수 있으려면 큰 자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송 선생님 의견에 대해서도 저도 일정 정도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원격 의료나 이런 것들이 그 접근하기 힘든 사람들에게 하나의 수단으로서 아니 저는 선택권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왜 꼭 진료를 그런 이러한 방향으로 불가피 상황에서 원격 의료를 지금 그러니까- 논의하는 것이 그러니까 아니라 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소비자가 그러니까 의료 이용자의 그거- 입장에서 그러한 선택권이 저희는 아예 그냥 그러니까 주어져 근데 있는 게 어쨌든 아니잖아요. 선택권이라는 것도 국가가 어쨌든 근데 정부가 지금 추진하는 방향은 그런 선택권을 건강보험으로 주는 게 아니라 산업을 키우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그렇기도 하고 또 건강보험 적용을 당연히 하겠죠. 원격 진료를 한다거나 당연히 미국이나 전화 일본도 봐도 처방하거나 그렇게 당연히 됐어요. 건강보험을 적용을 한다는 거는 요번에 하나 해줬잖아요 건강보험. 네. 했어요. 건강보험에서 뭐였지? 당연히 기억이 안 나. 선택해야 되는 거는 환자의 뭐 선택권에 대한 확보를 해준다는 게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좀 더 비용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제가 지금 정부가-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네, 제가 정부가 지금 말을 선택하는- 하는 거는 정부 측에서 주장하는 그런 내용에서 제가 동의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일상생활 속에서 병원을 갈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내가 병원을 안 가도 진료를 받고 약 처방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환자 입장에선 충분히 요구할 수 있다고 전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일부에서도 그리고-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그거의 위험성도 그거- 국가가 고려를 해야 아니 되겠죠. 그러니까 그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라는 건 어떤 사안도 다 위험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세분화되고 정말 필요하지 그러니까 않으니까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에 대해서 판단을 하려면은 그러니까 또 얼마나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판단하려면 사실 시범 사업을 하거나 연구 사업을 하거나 뭔가 그 전에 어느 정도의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 없이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비판할 부분이 있는 거죠. 비판을 할 부분은 당연히 있는데 시범 사업을 그동안 뭐 20년간 계속 한다고는 했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게 물론 정부 측에서 너무나 저기 주변 의사나 이런 쪽에 의견을 받지 않고 그냥 독자적으로 추진한 것도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대안적으로 의사들도- 우리가 송 선생님 얘기를 그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저희가 또 다른 대안적인 내용들을 얘기를 한다 그런다면 그 부분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들도 사실은 어떻게 나와야 되는 거냐면 주치 부분의 문제랑 같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주치의나 그러니까 공공의료하고 같이 같이 원격으로 붙어야 어떻게 돼요. 결합을 할 것인가를 네. 얘기를 하면서 나와야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를 할 말한 수 있어요. 정도의 그런 원격 의료가 올바르게 네. 실현이 되는 거지. 저희도 지금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논의는 충분히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러한 그게 논의로 아니고 확장을 되게 논의를 기어 나가는 거는 그거를 누가 반대를 하겠으며 그, 저도 저- 당연히 저도- 얘기하는데 근데 그거를 정부랑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얘기를 할 때는 그 정부의 문제점을 갖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문제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자꾸만 그러잖아요. 우리 그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최첨단 그 기계를 사용하는 데는 병원이에요. 빅5 아니 빅5를 포함해서 병원이 최첨단 기계를 사용을 하잖아요. 최첨단 기계를. 그러니까 최첨단 기계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데가 병원이고 앞으로도 최첨단 기계를 병원이 사용하겠지. 그러니까 AI도 효과가 있으면 사용해야 되는 거고 저는 써야 된다고 생각. 약국도 최첨단 기술이 들어오면 써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저는 당연히 그렇게 저희 약 같은 것도 3번 먹던 것들을 기술을 해갖고 한 번을 먹거나 한 달에 한 번을 먹게끔 하는 그 전부 다 기술 발전이잖아요. 그걸 수용하잖아요. 그 수용하는 것처럼 이런 원격 의료 기술을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거를 어떻게 수용을 할 거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어떻게 해서 정부는 쉽게 얘기하면 빅5 중심으로 수용을 해서 거기서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는 송 선생님 말처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해갖고 정말 건강을 돌볼 수가 없는 그런 계층을 중심으로 해갖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방식으로 가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가면 저희들이 충분히 논의도 할 수 있고 동의도 해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거기에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같이 전달 체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있는 빅5밖에 없다고 하면 지금의 전달 체계는 안 되는 거죠. 더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1차가 다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하여튼 또 하나는 뭐냐면 아니 돈을 벌겠다고 얘기하면서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왜 얘기를 해요? 취약계층은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러면 하지 말자는 얘기인데 왜 그거는 자꾸 껴넣냐고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죠. 아, 네. 조금 전에 이제 문호영이 말씀했던 거 구체적으로 좀 문호영은 있어가지고 없고요. 스머프님. 스머프님 보면 영국에서는 보니까 이제 인공지능 AI를 원격 진료로 활용하는 이제 헬스, 바비론 헬스라는 무료 원격 진료 서비스 업체가 등장을 해가지고 가벼운 증상의 환자는 의사를 대신해 AI가 진찰하고 제대로 된 진료와 약 처방은 의사가 맞는 구조로 이용자 수가 벌써 500만 명을 넘었었어요. 이게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우리나라가 전격적으로 허용이 되면 제 이상으로는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뭐 전화로 병원하고 의사하고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의사나 병원보다 먼저 AI가 우리 더 곁에 올 수 있고 우리 들고 있는 핸드폰이 실제로는 훨씬 더 여기하고 더 밀접하게 우리한테 올 수 있어요. 우리가 보는 거 생각보다 예상보다 그러고서 훨씬 더. 의사하고 약사를 만날 때 그럴 거 아니에요. 아, 네. AI는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돼? 네, 실제로 이게 지금 이제 다른 나라에서 그게 옳았다 틀렸다가 아니고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는 근데 훨씬 제가 빨리 올 수 있거든요. 좀 다른 실제로. 측면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그럼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지금 현재 우리의 경우에 보면은 물론 국가가 건강보험 제도라는 강력한 제도를 갖고 의료 제공자나 의료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양쪽에서 꽉 잡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것만 잡고 있는 거죠. 근데 의료 제공자는 다 민간이잖아요. 우리 그 주변에 있는 병원을 다 민간으로 봐야 될 것이고 그동안 쭉 해왔었던 그런 영리 행위, 그런 영리 추구에 대한 그런 상황들이 가면 갈수록 더 교묘해지고 더 그거는 환자의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걸 우리가 눈으로 쉽게 볼 수 있는 게 비급여 같은 거죠. 비급여가 더 많아지니까 실손보험이 많아지기도 했고 그러면 앞으로 달라질 그런 상황에 대한 문제라는 것보다도 지금 우리 현재 시스템 안에 갖고 있는 이대로 쭉 유지를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아니죠. 그렇게 하자고 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를 보면서 실제로는 많은 시민이나 전문가들이라든가 실제로 많은 논의를 거치면서 이걸 만들어가야 되는 거지. 실제로는 이걸 모든 걸 정해놓고 따라와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그리고 거죠. 지금 모든 제도를. 송쌤이 약간 좀 그 오해를 하셨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비급여가 이 종합병원급 보면 비급여가 상당히 줄었어요, 사실은. 줄고 있어요. 예, 상당히 줄었어요, 그게. 아니, 줄어서 그게 그거를 그런 저기를 했는데 지금 왜 국민들이 느끼는 그 비급여의 또 다른 측면들이 1차 의료기관이잖아요. 1차 의료기관의 비급여를 정부가 규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1차 종합병원처럼 이제 1차 의료기관에 있는 비급여를 규제를 하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이게 규제가 되어지기 시작을 하면 그 부분들이 좀 많이 줄을 거. 그러면 이제 그 보장성이 좀 더 확대되어지기 시작을 할 거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정부가 제발 지금 이 잘못되어져 있는 의료 체계를 한 번에 고칠 수가 없으니까 이 잘못되어 있는 의료 체계를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고칠 것인가라고 하는 나름대로는 종합적인 플랜이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 구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쓸데없이 돈이나 벌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말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러니까 그래요, 전체적인 선생님? 계획 안에서 나와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 예로는 복지부에서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 이제 커뮤니티 케어 같은 방식은 그건 어디로 나가봤어요? 요즘에 이거는 얘기도 안 해요. 지금 저는 원격 의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잘 이용될 수 있다고 아, 보거든요. 그래요, 맞아요. 커뮤니티 그러니까- 케어나 문재인 케어가 지금 날아가고 없다. 근데 지금 이게 저희가 원격 의료의 반대론자들의 가장 큰 근거는 그 의료 전달 체계가 무너진다 이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동네 병원이 무너지고 대형 병원으로 다 쏠림이 강할 것이다라는 걸 주요하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명확하게 입장을 맞아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 좀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런 커뮤니티 케어나 이런 부분 이런 의료 서비스의 진행 방식을 원격 의료를 활용을 해서 진행을 하겠다. 우선 도입은 공공 의료를 확충을 하는데 공공병원 안에서 원격 의료를 활용을 하겠다라든지
어떤 그러한 세부적인 내용이나 범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당연히 먼저인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이 지금 뭐 싹 없어지고 그렇죠. 그 지금 계속 말씀하신 산업 분들이 얘기만 산업 하니까. 얘기만 하고 그거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거 그 쿠바라는 나라 요번에 그 나왔지만 쿠바라는 나라를 보면 의사가 커뮤니티 케어를 책임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기관 중심의 의료 행위에서 의사가 지역을 책임지는 의료 행위로 바뀌어 이게 커뮤니티 케어거든요. 그런 커뮤니티 케어를 중심으로 한 의료에다가 그 원격 의료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장착을 할 거냐라고 하는 논의가 있다 그런다면 그거는 정말 우리가 그 신중하게 서로 간에 더 많은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저는 있고 저는 그런 방식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래야지 의사가 하는 역할과 그 커뮤니티 케어에서 의사가 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커뮤니티 케어가 성공을 하려면 의사가 역할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안 근데 그러면 참 아쉬운 할 수가 건 없어요. 저는 이게 뭐 유럽이나 이런 국가들에서 지금 현재 오랜 시간 동안 실시를 했었던 주치의 제도라는 것이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주치의 제도를 뭐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이것 역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과연 이 주치의 제도를 우리 한국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구현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지금 유럽 같은 주치의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맞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쿠바처럼 의사가 환자 몇 명 뭐 지역 국민 몇 명 할당받아가지고 볼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그럼 우리의 환경에서 주치의는 과연 어떤 모양이어야지 실제로 그게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해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좀 너무 맞아요. 구름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현실에 있어서의 주치의 아니 그러니까 왜 20년 동안 원격 의료 그렇게 쟁점이 되어져 있는 거는 일사불란하게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거보다 우리가 더 효과적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주치의는 정부가 이런 식으로 원격 의료처럼 이런 시나리오에 이제는 우리가 의료를 바꿔야 됩니다. 주치의를 중심으로 해서 커뮤니티 케어를 중심으로 해서 의료를 바꿔야 됩니다. 왜 이렇게 정책을 못 내놓냐? 이거는 이 정부의 정책의 방향성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정부가 정책을 잘못 선택한 거죠. 저희가 비판하고 있는 지점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원격 의료는 전체적인 그 의료 시스템의 발전과 국민의 건강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이전까지의 의료 체계는 낡은 체계, 원격으로는 아주 새로운 무언가의 체계. 그렇게 선전을 돈도 하죠. 되고. 응. 이런 식으로 자꾸 방향을 설정해 가니까 일단은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20년 동안 국민들께서는 들어와서 그게 또 아유 쟤네들은 또 반대하고 또 지겹네. 왜 쟤네들은 새로운 걸 못 받아들였지 낡은 것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아니 어떻게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네. 2부에서도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뭐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뭐 이제 마무리 발언들을 하시도록 하시죠. 뭐 저는 더 할 얘기 없습니다. 네. 송쌤은 그래서 어쨌든 이 원격 의료 자체는 큰 의료라는 그 제도 안에서 정말 일부분인 거거든요. 그 그러니까요. 방식이나 수단 방법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지나친 환상이나 또 이거에 대해서 생길 파급력에 대한 지나친 부정적인 의견에 대해서도 저는 크게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단지 이거를 이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예상하기로는 시행이 된다고 해봐야 우리나라 입장에서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크게 호응이 없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의료 서비스를 선택을 해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 선택권 자체를 아예 주어지지 않는 거는 그거는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제한적인 뭐 1차 의료 안에서라든지 아니면 제한적인 질병 뭐 만성 질환의 관리나 이런 측면이든지 이런 쪽에서 허용을 하는 거는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그러니까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예. 감염병이 지난 시후에도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생각이라고 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분이 아까 말씀드린 원격 진료 얘기하면 저희가 약사하기 때문에 의약품 택배 얘기가 굉장히 큰 화두잖아요. 이것도 역시 오랜 시간 동안 택배로 의약품을 보내준다라는 게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약국을 운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직업에 대한 불안감으로 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느껴졌던 것도 사실이었고 이건 우선 반대 이런 게 좀 생겼던 게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요즘에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뭐 필요하면 소비자가 원한다면 그 택배 굳이 이거를 꼭 반대만 해야 될 부분인가? 내가 택배를 받는 것보다 약국에 와서 약을 받았을 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면 과연 환자들이 택배를 받으려고 할까? 그러니까 이걸 무작정 반대를 하는 것보다는 허용을 선택권은 주되 나는 그 이상의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계속 고민해 나가는 것도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는 것도 그러니까요. 저는 예. 지금 그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의 문제를 계속 우리가 송쌤이 얘기를 하는데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게 글쎄요. 그 별 의미가 있겠나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꾸 억지로 만드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약국에 와갖고 약을 받는 시스템에 뭐가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서부터 먼저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저희들이 논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환자가 약국에 와서 약을 받고 복약 지도를 받고 약을 받아가는 그 시스템에 뭐가 문제가 있는가? 아니 그걸 왜 꼭 와서 받아야 되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게 아까 얘기했던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형태의 내용들이 되어지기 시작을 하면 일본은요. 일본은 그 환자가 그 요구를 하잖아요. 약을 배달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배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건 그런 시스템 내에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그 선택을 또 만들어서 그럼 그 선택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 비용을 누가 그럼 부담할 것인가? 그것도 역시 그게 바로 그게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용이 그럼 그거는 쓸데없이 나가는 비용 아닌가? 아니 그걸 왜 쓸데없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같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3부 녹음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저는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원격 진료, 원격 의료를 허용하더라도 되게 소소하게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거나 사용하진 않을 거라는 거에서 조금 반대하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민간 보험사들이 워낙 많고 실손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는 환자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분명히 이 원격 의료나 원격 진료에 대한 뭐 원격 모니터링에 대한 내용이 들은다 아니면은 원격 진료에 관련 내용들이 아마 보험이랑 같이 민간 보험사랑 되게 많이 엮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그렇게 민간 보험사들이 이 부분이 좀 더 돈이 된다고 생각한다면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모니터링을 잘하면 보험료를 깎아줄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어쨌든 많이 촉진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될 거고 그럼 순식간에 원격 진료를 받는 게 너무나 당연한 사회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단지 원격 진료를 허용하더라도 이게 되게 제한적으로 사용될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하는 편이기도 하고 네 앞으로 이런 내용을 조금 더 저는 사실 원격 진료나 원격 의료에 대해서 많은 우려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진지하고 조금 이렇게 급속도로 원격 의료나 원격 진료를 도입하자라는 식의 방식보다는 진짜 뭐가 문제고 어떤 게 부족하고 어떤 부분에 보완이 필요하고에 대해서 조금 더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좀 논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원격 진료가 어떤 사회의 흐름인 만큼 어떤 미래에서는 우리한테 다가올 문제일 텐데 이 의료라는 게 의료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이 모든 국민들이 그 의료 보험도 내고 이렇게 하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최대한의 이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좀 관심을 환기시키는 그런 역할을 의료 업계 종사자뿐만 아니라 정치를 하시는 분들 이렇게 좀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는 뭐 SK텔레콤이나 KT, LGU+ 이렇게 이제 통신사들이 아주 발을 벗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도 많이 준비도 했더라고요. 포인트를 주고 그러죠. 예, 근데 이게 이제 결국은 핸드폰에서 시작해서 핸드폰으로 끝날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자기네들 데이터가 나와 예상 밖으로.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다른 데서 우리보다 훨씬 더 예상치 못한 군데에서 아주 그 열심히 연구하고 하여튼 뭐 이걸 산업으로 키워보려고 하고 있는 게 곳곳에서 많이 보이고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사람의 건강은 없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좀 더 이런 걸 더 면밀히 검토하고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건강이 어느 방향에서 최선이 될 수 있는가라는 저는 이제 그런
척도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판단하고 논의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36회 네 팟캐스트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3부 안 해요? 3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얘기가 다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자리를